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2월 16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죠. 그래서 추정컨대 한 2개월 정도 내에 판결이 나올 걸로 보이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다. 그제죠.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어떤 저항,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엮여지면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박근혜 때는 그들이 탄핵이 안 될 거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그 뒤에는 저는 미국의 힘이 강하게 작용했으리라고 보고, 이번에도 미국의 힘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헌법재판소는 그게 당연한 영향을 받게 돼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때는 조금 애매한, 어떻게 보자면 지금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좀 애매한 국정농단이었지만 지금은 내란죄거든요. 친위 쿠데타잖아요.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의 군대를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북한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미국의 이해관계 엄청나게 반대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우리 민족의 이해관계에도 엄청나게 반대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뭐 6인이든 9인이든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날아가는 상대는 내란죄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이 날아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엄청나고, 거기에 윤석열보다 더 큰 영향을 행사하는 김건희가 날아가게 되고, 거기에 여태까지 일제시대 때부터 여태까지 목숨을 부지해왔던 살아있는 화석 같은 존재인 검찰이 같이 묶여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은 향후 뭐 4, 5개월 내에 가능할 수도 있죠. 내년 봄에 검찰은 싹 청소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탄핵이 용인이 돼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마침내 뿌리가 뽑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들이 그냥 당하겠느냐. 그들이 저항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최대한 저항한다. 이게 맞는 거지 않겠습니까? 해석이. 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것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신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 압축적으로 엄청난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응하는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저항도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유가, 친위 쿠데타가 내란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오래전부터 노출이 됐어요. 3월 달부터 미국도 알고 우리도 알았어요. 그 과정에서 실무, 즉 영광급 이하가 그 과정에서 많이 저항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미국이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줬겠죠. 김어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명확합니다.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일 겁니다. 아마. 김어준이 충분히 모르면 몰랐지, 없는 것보다 있는 거를 과장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군 조직에서, 상명하북의 군 조직에서 밑에가 와해가 돼서 지금 이게 실패가 된 거거든요, 친위 쿠데타가. 그런데 여러분, 검찰에서 이런 내부 제보나 명령 거부, 내 뜻에 따른, 우리가 또 소중하게 애들을 통해서 가르쳐왔던 그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른 거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하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주 드물다고 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검찰은 군보다 훨씬 더 철통 같은 집단이에요.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물러서면서 싹 다 교체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걸 누르는 힘도 강하고, 이게 다 인지가 또 되고 있어요, 지금. 인지가 되고 있지만, 특히 미국이라는 힘이 되게 강력하게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처한 검찰과 윤석열은 이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선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충분히 돼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부정적인 제목을 뽑아본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 기사들이 쭉 변하는 것을 제가 하루에 쭉 살펴봤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이게 한덕수가 상당히 중요해요. 한덕수가 지금의 민주당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미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느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한덕수는 또 동시에 지금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 깊이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덕수의 결정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뭘로 판결되느냐? 지금 바로 김건희 국정조사건이 있죠. 그게 대행으로서 거부권 행사하느냐 마느냐, 양쪽에서 압박을 넣고 있어요. 이게 분수령이라고 볼 거고,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야당과 민주당과 미국 쪽에서는 이미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의 의사를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왜? 그를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이 준비가 돼 있고 그를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행을 하는 기간 동안 윤석열을 대변한다고 했을 때는 이쪽에 힘을 가진 이쪽에서 또 국민의 지지가 있는 입장에서 그를 대행으로 할 필요가 없죠. 날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향후 며칠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이게 돼 있죠. 한덕수 권한 대행이 바이든과 16분 통화했다. 제정신이 아닌 바이든이 16분이나 통화를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그와 동시에 밑에 빨간 줄 끄는 거 보시죠. 미국 언론에서. 이건 조선일보가 보도한 거니까 이거보다는 뭐 전 세계의 적이에요. 지금 G7 미국이 주도하는 국가들에서는 전부 다 적이에요. 이제는 윤석열과 검찰까지, 또 김건희까지. 윤석열의 비상계엄 도박은 실패했다. 권력 정점서 충격적 몰락했다. 예. 이 상황을 전제로 깔고 미국 주요국 G7 여론을 이렇게 깔고 일본 배제하고요. 한덕수 권한 대행이 바이든과 16분 통화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을 따라라. 현재 봐서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 국민의 입장과 동일해요. 그들의 이해관계가 부합하기 때문에. 한덕수가 이걸 쫓느냐 마느냐, 요거는 앞으로 하루 이틀 보도를 보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는 엄청나게 관운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 자, 요번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100% 바이든과 또는 야당과 입을 맞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되게 가운데서 복잡한 수를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서 국민의힘 입장이나 그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오는 발언을 봤을 때는 그들도 윤석열, 김건희, 검찰, 국민의힘 한 배를 탄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내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 걸 봤을 때 그 압박이 한덕수한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미국은 특히나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건너갈 것 같아요. 지금 된통 당했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덕수가 확실히 우리 편에 서 있느냐를 확인하려고 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이 아니다. 우리가 여당이니까 우리랑 협의체를 만들겠다. 이거 파워게임 중이에요. 근데 그걸 여당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봐서는. 대통령이 지금 정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여당은 아닌 거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봐집니다. 자, 이 뒤에를 밀어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이고, 근데 국민의 여론이 지금 이를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이슈예요. 이 미국의 힘이 크게 작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미국이 뭐 블링컨이 한 이야기로 보입니다만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 회복 정도 평가한다. 이것은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즉 바이든이 한덕수랑 16분 통화하면서 계속 도망다녔잖아요. 윤석열한테 직접 통화한 건 아니지만 외교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 차장, 예, 도망다녔죠. 뭐 제가 봐서는 외교부 장관도 이게 한 팀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압박을 넣고 계속 있죠. 그 다음 이제 조선일보 보도 내용들이 바뀌는 걸 보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협의체 가동 중요, 한덕수 협조 구하겠다. 자, 일단 한덕수를 파트너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는 미국이
한덕수한테 전화를 했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당성이 다 떨어지고 국정이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 다음 경제부총리인데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거하고 경제부총리가 대행하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안정감이라는 차원에서. 자, 여기부터 삐걱거릴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의 결심을 아직 안 썼다고 봐요, 저는. 자, 그 밑에 빨간 줄도 볼까요? 한덕수한테다가 한미연합사령관과 통화했다. 확고한 영합 방위태세. 너는 우리 편이다. 내 영향권 내에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저쪽은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결심을 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검찰이죠. 그리고 현재 내각도 같이 다 죽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위헌 정당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계엄령 발동한 날의 행태를 봤을 때 국민의힘이 거기까지 죽기 살기로 붙었어요. 이거 우리나라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강한 압력을 우리나라에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먼저 사고를 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 자,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그들은. 최악의 수를 쓸 수 있다는 걱정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한 총리 탄핵 안기로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자. 자, 이것은 미국하고도 교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한 총리하고 이렇게 엮어가면 되겠다. 예, 근데 이걸 과연 놔두겠느냐? 좀 전에 말한 그런 상황들을 다 감안했을 때 제가 그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합참 의장이 1군단 현장 점검입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합참 의장이 북한이 오물풍선 보냈을 때 원점 타격하라는 지금부터 한 2주일 전에 국방장관의 지시를 거부했죠. 아마 그때 그게 발생했으면 그 날을 또는 그 하루 이틀 뒤를 비상계엄 날짜로 잡으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게 어긋났죠.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럼 합참의장은 당연히 미국과 소통했을 겁니다. 한미연합사로. 그래서 합참의장을 날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비상계엄령이 뒤로 늦춰지면서 되게 다급한 상황에서 됐다. 미국의 압박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었다. 그 정부들이 각군 한미 연합사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는 다 전파가 됐고, 또한 합참의장이 전파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전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간부 이하가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럼 시간이 갈수록 나는 구석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노출된 마당에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때 그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력한 싸움이 붙었다. 그렇지만 저쪽은 검찰과 지금 검찰이 그래서 지금 내란 사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검찰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내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 수사권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있고, 따지자면은 죄송합니다. 공수처에 있어요. 그런데 옛날 대통령령으로 지시된 부분을 확대 해석해서 이미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은 여러 번 지적이 됐어요. 그걸 검찰이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죠. 그래서 헌법적 기반이 약한, 법적 기반이 약한 수사 주체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거나 또 상대방을 고발을 했을 때 나중에 그게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검찰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공수처하고 지금 보니까 아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육군 감찰단인가요? 잠깐만요. 국방부 수사본부에서 합동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불려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가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로 봐서는 지금 워낙 내란죄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크게 검찰에 도움은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네. 자, 여기서 잠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조선일보에 뜬금없이 낮에 이런 기사가 잠깐 떴었어요. 자, 누구냐 볼까요?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성파라는 절사람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개신교나 가톨릭 쪽에서도 이 정도 의미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는 전체적인 반응이 없어요, 지금.
가톨릭은 뭐 가끔 하는 그 이런 때 오면은 그 뭐 시국 미사 이런 걸 하는데 개신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즉 확실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윤석열을 강력히 지지했다는 것이. 네. 자, 그래서 아직도 불교는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돼요. 자, 이분의 말씀을 잠깐 소개드리면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최고 지도부가 조계종이면 가장 큰 종파잖아요. 예, 거기에 종정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가 한 말을 볼게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중요해요.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다 없다가. 그가 위에 한 말, 제가 쌍따옴표로 인용한 말입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예, 이 기사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옮깁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는데 사람 마음은 차갑다. 종교 지도자가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의 사람도 느끼는 것인데, 종교 지도자가,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이 정도 말도 못한다면은 은유적으로 이미 불교는 끝난 거죠. 개신교. 예, 그 다음, 이번에 한 말을 다시 인용했어요. 밑에 쌍따옴표, 기사에 있던 쌍따옴표. 우리 사회에 화가 너무 많다. 큰 우물 속 나뭇가지에 매달린 형국. 자, 뒤에 것부터 해석해 볼게요. 큰 우물 속 나뭇가지에 매달린 형국. 여러분, 50대 이상의 분들은, 특히 시골에서 살아온 분들은 마당마다 우물이 다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물은 보통 덮여 있었어요. 거기에 펌프를 달아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펌프로서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서 물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집에 가면은 양동이를 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불을 퍼기도 했어요. 근데 재주가 좀, 요령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 가끔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물에. 그래서 우물은 위험한 곳이에요. 애들이 우물가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난치다 빠져 죽는다고. 그렇게 빠졌다가 우물에 보면 이끼도 껴있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 냉기가 올라오면서 어린 애들 입장에서 보면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우물 속에 나뭇가지에 매달린 형국이다.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화가 너무 많다. 우리 불교는 거의 주역을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큰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화가 너무 많다. 좀 말씀드리죠, 가끔. 이게 그냥 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류의 계절이 봄, 여름을 거쳐서 가을로 넘어간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음의 기운이 강해진다. 근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이때까지는 뻗쳐 올라가지고 늦여름에 화기처럼 열이 빵짱하게 올라왔어요. 사실 해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데 이놈의 지구는 그 열을 받아가지고 계속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자정에 제일 춥지 않잖아요. 새벽 4시, 5시에 제일 추워요. 6시에. 왜? 땅의 열기가 자정부터 식기 시작해서 해 뜨기 바로 전에 제일 추워요. 지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가. 그래서 이분은 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우리나라만 화가 많은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화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는 거죠. 이래갖고 어디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 답안지는 뭘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마지막 남은 불꽃의 저항을 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대항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상당한 리더십을 확보한 국가가 될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런 준비는 우리가 많이 해왔죠. 여러 문화적인 분야에서. 자, 조선일보가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들도 갈등이 많다는 겁니다. 즉, 흐름을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해오던 식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 친일파들을 지지하는 거, 여태까지 기득권 세력들을 지지하는 거에 뭔가 균열이 오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고 출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런 기사를 이용해서 뜻을 피력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 미국 얘기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제목이 뭐냐면은 이재명이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랑 만난다. 이걸 이제 기사로 삼은 거거든요. 만난 것 같아요. 이때는 막 실시간 라이브로 돼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회의에 가면서 한 15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주한 미 상공회의소의 최고위직들이 하는 발언을 제가 코앞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공회의소장이 여자였던가 뭐 확실치는 않아요. 그때 어떤 말을 했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그때 왜냐면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미국 대통령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필요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요구할 수 있다, 이명박한테. 이런 분위기를 풍겼어요. 자, 그 말을 듣는 청중은 누구였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부회장급 이상의 최고위층이었어요. 네, 아시겠죠? 그들은 우리나라 내부에 존재하는 미국이에요. 주한 미군과 더불어서. 물론 지금은 또 15년 전과 달리 그때는 우리 정부에서 미국과 어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때였어요. 우리가 유리하고 미국은 불리하다고 봤을 때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전 세계가 다 엮여 있으니까 같은 조약들로 대부분이. 지금 그때는 그랬어요. 예. 지금은 우리의 무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미국은 아직도 세상에 많은 스탠다드,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일론 머스크 등을 통한 그도 트럼프 때 지난번에 올라왔었죠. 일론 머스크 등을 통한 뭐 전기차 내지는 차세대 에너지 이런 부분들의 주도권 행사할 수 있거든요. 지금 G7이 남은 힘이라면 그거밖에 없어요. 새로운 미래가 어떻게 간다는 것을 세팅할 수 있는 힘은 아직 미국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때보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힘이 약해졌다고는 보지만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주한 미군 지금 초경계 상태에 있겠죠. 지금 뭐 미군 정찰기가 돌아다니면서 남한 상국을 감시한다, 남한군 동향을 감시한다. 이거는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치노동 초반부터. 그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들의 입장은 분명했기 때문에 대북관이 미국은 계속 견제했다. 남한군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도록 오히려 군사훈련이 많아졌다.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군사훈련의 목적 자체가 남한군을 감독하는 거였다. 관리하고. 이런 말씀을 쭉 드렸던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미국이 일단은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박근혜를 밀어내고 그냥 안 밀려날 것 같으니까 조현철을 이용해서 계엄령 쿠데타까지. 그때는 친위 쿠데타가 아니죠. 이제 확실해지죠. 예, 그때는 100% 반역입니다. 내란죄죠. 응? 그래서 심지어 군사 정권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박근혜를 밀어냈다. 그 당시 미국이 박근혜에 가진 감정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촛불 시위라는 게 발생을 했죠. 그때 우리 국민의힘이 위대했던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얘들한테 주면 되겠다. 그렇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였어요. 자,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그와 같이 이번에는 이재명한테 똑같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힘을 몰아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냐.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는 뭐 신세계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멸치 사고, 콩 사고 그랬나요? 그때 윤석열과 함께 신세계 회장이. 네. 지금은 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체가. 대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외 다양한 부분에서 미국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거는 큰 기사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예. 어디를 선택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한덕수한테 또 가주는 압력이에요. 미국이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겠죠. 아까 한미연합사 사령관 전화했었죠. 예. 그리고 합참 의장이 전방에 방문했죠. 다 한편에 있는 쪽이에요. 그러면서 한덕수를 너를 파트너로 삼겠다, 탄핵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결론이 난 것일 수도 있고 안 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며칠 두고 보면 나오겠죠. 네. 게다가 오늘 보니까 외교 통일위에서도 잠깐 언급되던데 미국의 트럼프가 이 그림 속에 보이는 사람 리차드 그리넬을 특별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이 특별대사의 임명은 분명해요. 근데 저는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유일하게 지금 반대했다고, 윤석열의 계엄령에 반대했다고 이야기를 손을 들은 사람인데 제가 내용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수명을 열리기 위한 한 방법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고, 큰 맥락에서는 지금 장관이 딱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한덕수가 지금 장관들은 다 그쪽이거든요. 그걸 다 틀어서 민주당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의 캐비넷 정치 반격할 수도 있어요. 복잡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희한하게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손을 잡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둘이는 완전 정적이잖아요.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내용을 보면 안 그래요.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이 한반도가 미국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파를 초월해요. 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던데 트럼프가 올린 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리차드 잠깐만 그리넬 이 사람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지금 임명을 한 거냐면은 전 세계에 지금 뜨거운 지역들이 있다. 큰일 날 수 있는 지역들. 그 지역에 가서 협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지역을 두 군데를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네수엘라하고 노스코리아다, 북한이다.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건 지난번에도 활용했던 사람이고 그때도 뭐를 했냐면은 지금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라고 미국에 뭐 20몇 개, 30개 가까운 CIA 포함입니다. 그 모든 정보기관의 정보를 총괄하는 그것은 내각의 한 멤버예요. 이번에는 이제 툴시 가바드라고 여성한테 줬죠, 인도계. 그것에 대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상당히 강력한 사람이고 그때 또한 코소보하고 세르비아 분쟁이 있을 때 그 협상에 대표로도 나섰던 사람이다. 신뢰한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게 미국이 급박하게 협상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보내는 특공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을 강조하는 게 이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제가 밑에 빨간 줄 2개 꺼은 거 보시면은 그는 예전에 UN 안보리에서 북한하고 약 8년 동안 북한을 상대로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북한을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working with North Korea. 그쪽 북한 관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협상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들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 북한이 강조된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오늘 그 조태열 외교장관이 이야기하듯 이 사람이 임명됐지만 한반도가 미국의 관심사에서 절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거 인정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들이 미국이 정신이 없는데 북한 문제 신경 쓰겠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친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것을 일단 부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거기에 특화된 사람을 오늘 딱 임명해 버렸으니까 이것은 계엄 끝나고 딱 월요일 날 바로 한 거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일요일 날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몇 번 소개 드렸지만 이미 벌써 2번이나 나는 김정은 곧 만날 거다. 처음에는 인수위의 차원에서. 그 다음 며칠 전에는 가자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난 바로 만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후속이에요. 계속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태열이 끝에 결국 틀더군요. 그게 그 사람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라고 트느냐. 해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무슨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이런 소리로 빠져나갔어요. 핫바지 방구 새듯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 예, 이게 엄청난 압박이에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이, 현재적인 압박이 있고 트럼프 쪽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힘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이재명이 중한 상공회의소, 주한미군, 합참 다 같은 라인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캐비넷을 까겠죠. 그래서 정보들이 더 새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저항할 거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한 배를 탔어요. 전체가 몰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은 해산되고 주요 관계자들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란 수괴는 그냥 사형이에요. 군에 있는 많은 고급 지휘관들, 이번에 관련됐던 사람도 군법에 따르면 사형이에요, 다.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겠죠. 국민이 죽고 나자빠지든 뭐든지 간에 지금은 한미 관계 악화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푸틴이 꽉 눌러 앉아 있잖아요. 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야당 지도자들 목숨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 강도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몇 달 내에.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자, 벌써 오늘 저항이 나오죠. 이거 위에는 경찰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거 그중 핵심으로 보입니다. 국파공작원 이쪽을 통해서 명령을 받았죠. 그게 암살부대죠. 네, 북한군으로 위장한 사보타지 자작극. 김어준이 이야기한 한동훈은 사살이고 조국과 기타 등등 김어준 포함해서는 잡아가던 사람들을 북한군이 탈출시키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다. 작전이 실패해서 북한군이 딱 북한의 소행이다. 딱 북한에 대한 공격. 또 북한 드론을 시끄러운 드론을 이용한 주한미군 공격. 사상자 발생. 이 그림이 다 맞는 거죠. 그 핵심을 문상호예요. 자, 그가 전 정보사령관이었던, 그리고 박근혜 때 경호처장을 했던 노상원이 전 정보사령관이 연결을 시켜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김용현과 친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포고령에 총알을 작성한 사람이다. 그리고 문상호를 김용현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다. 가장 열심히 뛴 친구다. 이랬는데 오늘 보세요. 이렇게 기사. 검찰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 체포 불성인. 이게 잡혀가면 큰일 난다. 예, 이게 가장 큰 대책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 박근혜 때보다는 훨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봅니다. 답안지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차피 미국은 결국은 남이에요. 지금은 우리 편이지만. 자, 보자. 이 부성찬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HID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비화폰을 확보했다, 경찰이. 예. 이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했다. 비화폰은 암호화되어 있어서 도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통한 내역은 군이 관리하는 서버에는 들어있다. 그 서버를 오늘 경찰이 확보했다. 이건 핵심 증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찰과 국가수사본부 또는 공수처가 서로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사안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정보가 계속 오고, 특히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미국도 가능한 정보를 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자, 제보권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이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여군은 누구냐 하면은 대령이죠. 방첩사의 법무실장이고, 방첩사에서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처음에 가져오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때 법무실장 밑에 6명 정도, 5명에 6명의 인원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죠. 반대 의견을. 예. 그래서 사진만 찍어서 온 겁니다. 자, 이런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영관급 이하로. 그래서 이번 내란 음모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력이 1,500명도 동원됐다는 이야기 나왔죠. 더 증가될 수도 있어요. 자, 선관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젠가 추미애가 이렇게 밝힌 게 있어요. 제보를 통해서. 여기 가도 되겠느냐, 우리가 가서 뭔 일을 하라는 거냐, 우리 군이 개입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지금 방첩사 내에서 팽배했다는 거예요. 핵심 세력인 방첩사에서도 여기 법무실 포함해서. 그랬더니 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하고 국정원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는 확보만 해라, 확보만. 자,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그때 발생했던 일도 보면은 14명 체포라, 15명 체포해라, 거기다가 김어준
제보한 내용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특전사도 확보만 하래요. 확보. 인원 통제하고.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국회의원이 다 들어가 있다. 끌어내라. 폭력적으로. 그건 거부했다는 거죠. 특전사에서. 707이. 거기다가 사실 이제 특전사의 임무는 외곽을 포위하는 거였고, 그 14명, 15명을 잡는 것은 그 당시 보면 저기 수방사에 방첩대인가? 그 체포조가 한 49명 정도 들어갔었어요. 뭐, 이러면 다 아시겠죠. 근데 그들은 태업을 했습니다. 707도 태업을 했죠. 그때서 명령을 안 들은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런 군인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시민이 막았었다는 거 엄청나게 심리적 부담을 준 거죠.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거 그것도 엄청나게 심리적 부담을 준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컸기 때문에 막아진 거예요. 근데 검찰은 내부에 제보도 없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들을 수방사에서 잡아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김어준의 이야기하고 맞춰보면은 HID 북파공작원 부대가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그들을 사살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하는 당사자는 자, 김어준의 사무실에서도 주의를 확보한 것은 특전단이었어요. 특전단이었어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들어가는 임무를 맡은 애들이 안 온 거예요. 걔들이 수방사예요. 그 수방사가 김어준을 예를 들어서 잡아서 가는 와중에 북파공작원이 그들을 공격하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군도 위장해서 좀 그렇게밖에 그림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TV에서 보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마 이미 보도는 뭐 둘째 치고 첫 번째 국회에서조차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오늘 또 어떤 제약을 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우리의 가진 언론의 자유는 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우리 인류가 누려왔던 그 어떤 순간보다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생긴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정말 힘든 조직이구나 이렇게 캐내기가 자, 오늘 조국이 구치소로 갔지요. 예, 수감 전 마지막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다. 윤석열 정부를 가운데 끌어내릴 수 있게는 했으니까 두 번째는 검찰 해체다. 그만큼 검찰이라는 뿌리를 뽑기가 어렵고 또아리를 튼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건 일제시대 때부터 그대로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일 잔재가 곧 검찰이에요. 그때 우리 그건 알고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 또 거기에 부역한 한국 사람, 조선 사람 경찰들, 형사들 그 뿌리가 검찰이에요. 그들은 속아내지 않았거든요. 검찰 그대로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예, 그때 그 친일 부역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는 미국이 일본하고 패키지로 이미 그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뿌려놨던 큰 틀을 바꾸지 않으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적인 부분이 희생이 됐죠. 그때 반민특위라고 그러죠. 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반민특위에 있다가 해산이 되면서 한국에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의 따님 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다고. 그때부터 뿌리가 그렇게 깊어요. 친일파의 핵심이 검찰인지 몰라요. 예, 재판부는 요동이라도 한번 쳤지요. 예. 자, 검찰 해체 이거죠. 밑에 거 볼까요? MBC 뉴스인데 검찰은 패조, 게임 끝났다. 윤탄에게 추상집되는 검찰.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예, 오늘 쭉 말씀드렸죠. 최후까지 버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윤석열과 한 몸이다. 국민의힘도 여기 들어갔다. 지금 뭐 권성동도 검찰 출신이죠. 그는 예전에 박근혜 탄핵에도 동참했었어요. 그리고 탄핵 타결되고 나와서 첫째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내각제로 개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각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위기에 몰렸을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예. 자, 뭐 내각제 이야기는 더 이상의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성급한 제목이다. 게임이 끝났다? 절대 안 끝났다. 그냥 죽느냐? 아니면 개기다 죽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그럼 개기다 죽죠, 당연히. 한국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코난 대행에 대해서 며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정도 있으면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현재는 기울어져 있지만 윤석열의 명령을 받고 있고 김건희의 영향을 같이 받았었고 또 국민의힘의 영향을 받고 검찰의 힘을 받았던 그가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딱 빠져나간 건 윤석열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쪽은 국민이 있고 야당이 있고 미국이 뒤에 있어요. 오늘 미국의 행사한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한덕수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게 첫 번째 리트머스지는 이거죠.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는 거. 자, 그건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파워는 약해요. 그런데 예전에도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었어요, 대행이. 그래서 이게 선택지가 리트머스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금석이.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가 권한 대행으로서 이를 행사하는데 하기로 결정을 이미 했는데 합의를 했는데 김건희 특별법을 거부해버린다 갑자기. 이것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가 혼란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우리가. 네. 근데 그걸 사진을 얼마나 판단할 수 있겠느냐? 판단할 수 없어요. 압박을 가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한덕수가 차지하고 있는 국무총리라는 포지션이 이걸 하기 제일 적절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간당간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